지금 한국 증시를 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연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10% 급증한 수치입니다. 40년 반도체 역사를 통째로 뛰어넘는 이익이 한 분기 만에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7월 7일 KOSPI는 장중 한때 389까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한때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이 기묘한 현상, 과연 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숫자 뒤에 감춰진 구조적 위험을 시장이 먼저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경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KOSPI는 연초 약 300 수준에서 출발해 상반기에만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12개월 목표치를 9영에서 12영으로 올리면서 한국 시장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적인 상승에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을 이끈 주체가 극도로 좁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KOSPI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약 25%에서 올해 60%를 넘어섰습니다. 지수가 2배로 뛰었지만 실제로 상승에 참여한 종목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에 따르면 5월 27일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KOSPI와 KOSDAQ를 통틀어 95% 이상의 종목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KOSPI는 거대한 비행기인데 엔진이 사실상 2개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엔진이 전력을 다해 돌아갈 때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엔진 하나라도 흔들리면 비행기 전체가 요동치는 구조인 겁니다.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두 종목이 지수를 들어올린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소수 종목 집중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 SP500도 빅테크 쏠림 논란이 있지만 상위 2개 종목이 지수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경우는 어느 선진국 증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터로의 시장 분석가 자비에 웡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어느 쪽이든 급격히 움직이면 나머지 약 900개 상장 종목이 발언권을 얻기도 전에 지수 전체가 끌려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집중도가 레버리지 상품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84조 600억 원을 6.2% 상회했습니다. 전분기 57조 2천억 원에서도 56%나 늘었습니다. AI 서버용 HBM 수요 급증과 DRAM 가격 상승이 핵심 동력입니다. 실제로 올 1분기에 DRAM 가격이 전분기 대비 90% 올랐고 2분기에도 89% 추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 김용관 사장은 7월 3일 전사회의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반도체 사업 40년간의 누적 이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가 약 30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건 과장이 아닌 현실적 전망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매출은 컨센서스 172조 810억 원에 소폭 미달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에는 상당 규모의 성과급 충당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 노조와의 대규모 파업 위기 끝에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은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반도체 부문은 약 600만 원 수준이어서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7월 16일 본사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충당금을 제외하면 실질 이익은 더 높았겠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일회성 비용이 아닌 구조적 부담으로 해석하는 모양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이 묻고 있는 질문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지금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이 이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를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인지, 메모리 가격이 너무 급등해 수요 파괴가 올 것인지 이 두 가지 우려가 핵심입니다. CNBC가 인용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톰 강 디렉터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번 분기까지는 이어지겠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수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상 최대 실적이 곧 기대치의 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장이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적에 대한 의구심만으로 KOSPI가 장중 7, 389까지 밀린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한국 증시만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입니다. 골드만삭스 집계로 5월 말까지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빼낸 금액이 약 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노무라 증권의 아시아태평양 주식전략가 채탄세스는 이것이 펀더멘털 악화 때문이 아니라 강제적 리밸런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증시 비중이 글로벌 신흥시장 벤치마크에서 급등하면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한도를 지키기 위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의 증폭 효과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종이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에만 3조 원이 유입됐고 한 달 만에 9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ETF들의 거래대금은 최근 5거래일 기준 50조 500억 원으로 KOSPI 전체 거래대금의 약 24%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상품들이 매일 장 마감 직전에 비중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 매도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러면 또 매도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도미노입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SK하이닉스의 장 마감 시점 거래량이 일평균 39만 주에서 65만 주로 65% 급증했습니다. 올해만 서킷 브레이커가 5번 발동됐는데 2000년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 이래 총 11번 발동된 것 중 거의 절반이 2026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은 KOSPI를 카지노라 비판하며 이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까지 촉구했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이 성급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 상품들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과거를 떠올려보면 이런 구조적 문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ETF 리밸런싱이 하락을 증폭시킨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때도 마진콜과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단 두 종목에 레버리지 자금이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주요 증시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의 집중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비중이 1%포인트만 더 오르면 미국 투자회사법의 분산 규정에 따라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약 20억 달러 규모의 강제 매도를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거래 잔고도 사상 최고치인 38조 원에 이르면서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까지 겹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시장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밝은 면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나스닥에 ADR을 상장합니다. 규모는 약 290억 달러로 역사상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중 최대입니다.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사우디아람코의 256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1. 77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보통주 1주가 ADR 10주로 분할됩니다. BofA,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이 공동 주관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하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한국 상장사 1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6.2배로 경쟁사 마이크론의 7배보다 낮습니다. 물론 ADR 상장이 만능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시장 자체가 AI 버블 우려로 흔들린다면 ADR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초 나스닥 반도체 주식이 일제히 급락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상장 3주 뒤인 7월 29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ADR 매수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동시 베팅이 되는 셈입니다. 반도체 밖으로 시야를 넓히면 또 다른 충격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에서 독일 TKMS에 패배했습니다. 이 사업은 잠수함 12척 건조와 30년간 유지 보수를 포함해
총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7월 6일 헬리팩스 해군 기지에서 발표한 이 소식에 하나오션 주가는 23% 급락했습니다. 하나오션은 KSS-2I 배치 이 잠수함을 제안했고 2035년까지 첫 사척 인도라는 빠른 일정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는 TKMS의 212CD 플랫폼이 북극 해역에 최적화되어 있고 네이토와의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최종 판단 근거로 밝혔습니다. 네이토 동맹이라는 벽을 기술력만으로는 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이것을 한국 방위산업의 종말로 해석하는 건 성급합니다. 하나오션은 예비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등장할 여지가 있고 캐나다 내에서 CAE 베브콕, 엘사메리스 등 약 20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은 파트너십도 남아 있습니다. KSS-2I가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것 자체가 향후 수출 경쟁에서 자산이 됩니다. 23% 급락은 실망 매물이 과도하게 쏟아진 측면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해군력 증강 수요는 네이토 5%, GDP 국방비 합의로 인해 오히려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현상이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에서 이탈한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7일간 IT 섹터가 21% 하락하는 동안 필수 소비재 섹터는 오히려 7% 상승했습니다. K뷰티 수출은 올해 5월 9억 8, 9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하반기 투자 테마로 반도체뿐 아니라 산업재, 로봇, 배터리 저장, 기업 가치 제고, 정책 관련주 등 6개 테마를 제시하며 랠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주가도 반도체가 급락한 7월 3일에 5%가량 상승하는 등 금융주로의 자금 이동도 관측됩니다. 이는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행선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증시의 핵심 모순은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은데 시장 구조가 그 실적을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두 종목이 지수의 60%를 차지하고 그 두 종목의 레버리지 자금이 쏠리고 외국인은 포지션 한도 때문에 팔아야 하고 ETF 리밸런싱이 하락을 증폭시킵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미식 구조의 문제입니다. 물론 비관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골드만삭스가 KOSPI 12개월 목표를 12.0으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KOSPI 선행 PER 약 6.65배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에 비해 2.7 표준 편차나 났습니다. 2026년 기업이익 성장률 전망이 320%, 2027년에도 35%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더라도 나머지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74%에 달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익이 이 정도로 뒷받침되고 있다면 시장이 완전히 꺾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로가 매끄럽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반론도 짚어야 공정합니다. 일각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이미 수요 파괴 영역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고객사가 주문을 미루거나 재고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빅테키의 AI 설비 투자가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300조 원이라는 연간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고 그때 지금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적어도 이번 분기까지는 이어지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서버 투자 계획도 철회된 것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인식하되 공포에 함몰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냉정한 대비입니다. KOSPI가 상반기처럼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는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승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시장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살 수 있는 여력을 남기고 반등할 때 일부를 덜어내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 국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은 역대급이지만 시장의 구조는 그 이익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괴리가 해소되기 전까지 높은 변동성은 계속될 겁니다. 7월 10일 SK하이닉스 ADR 상장, 7월 16일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집회,
7월 29일과 30일 양사 본실적 발표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시장을 뒤흔들 촉매가 쉴 틈 없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투자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을 살까가 아닙니다. 시장이 10% 더 빠진다면 나는 버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